1월 12일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이낙연 신당을 비롯한 제3지대를 향해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 정치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실현하겠다면 그에 걸맞은 비전과 가치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월 10일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신당의 가치가 기존 정당과 구분되는 차별점이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기성 정당들 또한 근사한 가치들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은 대립적 정쟁에 매몰되어 실제로 그 가치들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한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 새롭고 중요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12년 대선 이후 실제 선거에서 양 진영의 공약들은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념으로 진영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표방하고 있건 내세우는 가치들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정의와 공정, 평등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불의하고 불공정하며 불평등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은 제대로 눈을 마주친 적조차 거의 없습니다. 국정은 내팽겨진 채 서로 누가 더 나쁜가를 겨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신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당이 제시할 비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를 바로잡아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대의 아래 반목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합의에 이르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대립 중인 기존 정치와의 차별점을 여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가 드디어 이제 창당을 했죠. 창당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제 창당식은 이제 출범하고 이제 창당을 이제 위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아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24일이 수요일인가요? 24일 날 이제 경북도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네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서울중앙당 창당식까지 하면 이제 창당 작업은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창당했다고 이제 당원 받고 있으니까 당은 생긴 거니까 창당은 창당이지 뭐. 아무튼 이제 우리 이제 시작됐고 새로운 미래 이름으로 뭐 이제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10일 날 총리님 기자와의 질답 때 보면 이게 한 중복되는 질문이 한 두세 번 나왔었거든요. 차별점이 안 보인다. 네네. 뭐 그때 총리님이 그 저기 탈당 기자회견 하시면서 그때 회견문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거대 담론들을 한 5개 정도 제시를 하셨단 말이지. 근데 그것들만 봐서는 뭐 민주당이랑 차별점 별로 안 보인다.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당원이라도 뭐 만들어져야 뭐 거기서 이제 그러면 뭐 차별점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사실 그 조응천 의원이 이제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그 뭐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뭐 여러 번 등장했던 내용이긴 해요. 민주당의 그 당헌과 국민의힘의 당헌, 뭐 그다음에 이제 정강 정책,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 뭐 크게 차이점이 없다. 다들 벚꽃해서 이제 쓰고 있죠. 구체적 사실 당헌 당규 그래봤자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당헌 당규보다는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당이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시하는 비전들이 차이가 없다라는 이제 그런 식 별로 구분점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기자들이 계속 짚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처음부터 궁금해하려면은 그 지금의 이제 두 개의 양 당이 왜 비슷한 그 정강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싸우느냐 이런 거부터 더 궁금해해야 되는데 뭐 그 정도까지 깊이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사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 뭐 동물국회네 식물국회네 하면서 이제 뭐 한 10년도 너무 더 됐죠. 이명박 때 아마 그때 이미 이런 얘기들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지금 만들어진 신당에서 굳이 찾는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질문은 굳이 없었다는 거 언제나 신당이 만들어질 때는 기존의 양당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만들어지거든요.
국민의당도 그랬었고 뭐 국당은 솔직히 제 관점에서는 기존의 당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거를 겉으로라도 다 내세워요. 그런 걸 내세우지 않았던 당은 뭐 그렇게는 하죠. 없죠. 뭐 다다 그러니까 양당제의 폐해다 그러면서 국당도 시작하긴 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양당이 계속 뭐 정권을 주고받고 있는데 뭐 나아진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당시 국당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형편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국당은 현역들이 다수 빠져 특히 호남 쪽이 다수 빠져나왔기 때문에 네네. 뭐 그랬던 건 사실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빅텐트를 만들려고 하고 빅텐트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박원석부터 이준석까지 있으니까 다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조율의 어떤 그 의견을 합쳐 나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게 사실은 국회의 축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빅텐트가 국회에 있는 스펙트럼이 그대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메인 타이틀은 이거잖아요. 좀 어려워져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 거기에 다 공통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빅텐트로 모여드는 거잖아요. 대의명분이니까 그거잖아. 그럼 하나의 대의 아래서 이 국회와 똑같은 그러니까 국회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인적 구성을 가진 모임이 결성이 되는데 이 안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나씩 생산해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정당 정치와 딱 대립이 되는 거지. 완벽하게 비교가 되는 거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여기서는 안 싸우고 뭐든 한 가지씩 만들어내더라 이래버리면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회 정치의 대안이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그 대안이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를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빅텐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 빅텐트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만약에 계획대로 빅텐트가 이제 꾸려졌을 때 그렇죠. 네. 일단은 이제 그러면 하나의 정당을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 중이니까 뭐 하나의 정당이 안 되더라도 연합체 정도는 구성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상황 정도로 그칠 때에는 그러면은 이제 각각 또 이제 정당의 색이나 이런 걸 자기들의 정체성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 갈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빅텐트라는 게 그 자체로 만약 이게 제대로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계획한 바대로 뜻한 바대로 어느 정도 굴러가진다고 치면은 그 굴러가지는 형태 자체가 비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관전 포인트를 기자들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아내기 계기는 이제 조금씩 생겨 나가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어제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는 그 당헌 제정 네. 관련된 이제 토론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씩 단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근데 뭐 기자들은 당장에 좀 명확한 걸 좋아하니까 이거 쭉 뭐 말하자면 그런 거니까 부품 하나씩 지금 흐트려 놓고 하나씩 조립해 나가는 중인데 빨리 완성된 모양을 내놔라 이런 요구가 되는 거지 기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까기 위해서 까는 것 같은 아니요. 그런 근데 느낌이에요. 언론의 속성이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기사거리가 돼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못 찾는 것도 나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해. 그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질문을 또 하고 하는 것처럼 좀 한심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그 이제 했던 질문 또 하는 건 좀 그렇긴 합디다 확실히. 예. 좀 경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자. 왜 그 같은 소리 반복하게 만드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기자단도 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저기 연설문 그 총리님 기자회견문 같은 경우도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사전에 배포가 됐을 텐데. 네 그렇죠. 읽어보면 내용 웬만한 거 다 나오는데 왜 굳이 같은 질문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얘네들이 정말로 모른다면은 네. 굳이 만약에 우리가 알려주자면은 어떤 인물 중심 정치를 타파하자는 거에서 일단 새로운 미래와 지금의 민주당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이재명 당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는 정당처럼 움직이겠다 이런 거고. 네. 뭐 개혁신당도 이제 좀 비슷할 거예요.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다. 네. 뭐 용산 출장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준석은 그거 싫다고 뛰쳐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봤자 저쪽은 이준석 당이고 여기는 이낙연 당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물어봤어야 돼. 기자들은. 뭐 기자들 자질까지 참 논하자니 참 그렇고. 자 아무튼 이제 왜 돼? 왜냐면 걔네가 우리보다 월급 많이 받잖아. 그 실력으로. 뭐 걔들 월급에 돈 보태주는 건 아니라 가지고 그렇다고. 자 아무튼 이제 새로운 미래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호칭을 이제 총리님에 대한 호칭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총리님이 맡고 계신 게 인재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위원장님으로 그 새로운 미래 이제 정당 홈페이지에도 이제 각 이제 이석현 창당준비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리가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미래 인재위원장으로 이낙연 전 총리님 네. 그 직함이 올라와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게 유지되는 동안까지는 이낙연 뭐 위원장님 아니면 네. 이낙연 인재위원장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잡서를 좀 해보자면은 그 이제 이번 주에 화요일이었네요. 그 중국이랑 저기 어디야 레바논 네. 아시안컵 축구 대회 2차전을 붙었죠. 그 이제 붙고 나가지고 뭐 하도 이게 막 그 뭐 막 말이 많길래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찾아봤거든요. 네네. 와 진짜 이런 축구는 내 생전 처음 봤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보셨어요 하이라이트 혹시? 아니 뭐 안 봤습니다. 군대 네. 축구도 그렇진 않아. 이게 그 하이라이트 한 12분짜리 정도 되는데 12분짜리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경기 중에 서로 걷어차고 때리고 들이받고 하는 장면만 출연돼 12분이 나와요. 12분이나 예. 경기 총 90 뭐 한 네. 100여 분 하는 축구에서 그중에 이제 뭐 한두 개 이제 막 크로스 올리고 그런 장면 한두 개고 대부분 막 그 막 사커킥 날리고 막 하이킥, 로우킥, 미들킥 다 나와. 군대에서도 그렇게 축구하면 영창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애초에 그 전에 이제 한국이랑 바레인전이었죠. 한국 1차전. 네. 그때 이제 심판이 중국 심판이었는데 이 양반이 좀 판정을 좀 꼬름하게 봤다. 한국한테 불리하게 의도적으로 판정한 거다. 그런 식의 이제 시각이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당했을 때 뭐 카드가 5장이 나왔어요. 한국만. 한국만. 예. 그것도 전반전에 막 몰아가지고 네네. 그 바람에 이제 한동안 수비가 위축돼가지고 뭐만 하면은 카드를 줘버리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 중국이랑 레바논 2차전은 주심이 또 한국 사람이네. 네, 맞지? 그랬다고 하죠. 그래서 네네. 이제 복수하는 거 아니냐, 또 카드 막 엄청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또 나름의 맥락을 보면 중국 그 한국 경기 때 중국 심판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보면 중국 리그에서 심판 볼 때도 카드를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긴 해요. 반면에 지금 이 바레인전에 본 한국 심판은 한국 내 경기에서도 K리그 경기에서도 카드를 짜게 주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국 레바논전에 네. 그 주심을 받던 네. 한국 심판. 네. 그래서 성향이 이제 둘 다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 양반이 중국 레바논은 그렇게 막 격투 축구 벌이고 있는데 카드를 안 줘. 네, 뭐 카드 딱 한 장 나왔거든. 계속 싸우게 내버려 뒀다는 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경기 통틀어가지고 카드가 딱 한 장 나왔어. 중국 선수한테 딱 한 장 주고 카드를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찌됐건 경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무승부로 끝이 났어요. 네, 불행한 사고가 없었다면은 뭐 그래도 다행인 것 아유, 같습니다. 그막 찰과상을 많이 입었어. 막 그 축구화 스파이크 이 발바닥으로 얼굴 막 걷어차고 그랬거든. 오우. 그래 여기 막 찢어진 채로 경기 뛰고 막 그랬다고. 허허 참. 뭐 이제 아무튼 이게 축구 경기 수준으로 보면 최악인데 예능으로 보면 정말 재밌는 그런 경기를 남의 일이면 네. 뭐 좀 완전 격투 축구라 가지고 이제 그런 경기를 펼쳤는데 이제 경기를 보고 나니까 정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게 저 중국 축구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 탈당한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중국이 그 이제 축구 살린다고 돈을 엄청 쏟아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내부적 부풀려 해가지고 돈 다 띵까먹고 막 쓸데없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파벌 형성해가지고 지금 중국 국대 같은 경우도 뭐 어디 뭐 상하이 중심으로 한 파벌이 이제 거의 뭐 장악했다 그런 얘기 있거든요. 상하이에 이제 프로 축구팀이 두 팀이 있는데 네네. 그 두 팀에서 차출된 대표팀 선수가 7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주전이야. 아, 대표팀 주전 11명 중에 7명이 상하이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인 거야. 네네.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다. 정말 그나마 실력 있는 선수들이 뛸 기회조차 없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국내에서 엄청나게 과대평가를 해왔다고 계속 막 그 오레이 선수 같은 선수들 네네, 네. 맨날 손흥민급이다 막 그런 식으로 막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택도 없잖아 사실. 무슨 손흥민급이야. 우리나라 들어오면 2부 리그에도 못 갈 수준인데 그런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뭐 과대평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축구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얘네들이 실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폭력적인 것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딱 개딸이잖아요. 사실상 이 뭔가 얘네들 지금까지도 그래. 뭐 아직 우리 집 탈당했으니까 우리 남이잖아. 근데 굳이 찾아가지고 시비 걸고 그러는 개딸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 와가지고 뭐 그냥 막 우리 그 저기 방송에서 달리는 댓글들 보면 그렇잖아요. 네네. 뭐 낙엽거리기나 하고 끼케하고 뭐 데미지 1도 안 들어오는데 그거를 안 하다가 그런 걸 한 번씩 하면 툭툭 던지면은 막 아플 수도 있지만 지들이 하도 남발해가지고 우리 막 내생은 생길 대로 생겨버렸는데 그런 소리 나고 앞대 안 맞는 소리 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뭐 그런 악다구니 욕설 아니면 이제 뭐 오프라인에서 폭행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폭력적 행동 그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 중국 축구 수준이 이 개딸 수준이고 민장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중국 축구를 보다 보니까 문득 들었습니다. 이게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뭔가 논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분석과 계획을 통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이 정해져야 되는데 뭐 악만 남은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또 이재명 피습 때문에 이제 묻힌 뉴스가 하나 있죠. 보면 그 즈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국 댓글단들이 우리나라 여론 공작을 펼쳤다. 네네. 그 뉴스가 나왔다가 그게 이제 연초에 좀 이렇게 부각되려고 하는 와중에 이재명 이제 피습 사건이 터지면서 그 뉴스 자체가 많이 묻혀버렸는데 뭐 중국이랑 개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보면 또 이제 뭐 또 한편으로 우리는 좀 의심을 하는 바가 있으니까. 아, 예. 그런 점에서도 왠지 중국이 연상이 되더라. 중국을 보니까 연상이 되더라. 뭐 이제 꼭 연결이 과연 되냐? 그건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뭐 네. 일단 뭐 훌리건 스타일인 거는 그리고 최소한 몇 명은 좀 의심해 볼 만한 구석이 있죠. 특히 이제 중국 그 댓글단이랑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맞춤법이 계속 괴랄하게 틀린다든지. 뭐 저기 뭐 기똥댁 왕옥동 이런 애들은 중국 맞잖아. 아, 네. 그 사람들은 뭐 좀 매우 이상합니다. 왕옥동 아직도 활동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네, 열심히 하시고요. AI면 좋겠다. 돈이 별로 안 드니까.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인가 이제 기사가 떴는데 기사 떠가지고 저도 이제 이 송영길 TV를 찾아가 봤는데 송영길이 창당을 한다고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저녁에 송영길 TV 유튜브 송영길 TV 그 커뮤니티에 이제 글이 하나 올랐어요. 송영길이 이제 옥중에서 써가지고 아마 변호사 통해서 이제 게시판에 올린 글 같은데. 아, 이거 좀 감정 넣어서 얘기를 할 텐데 글이 워낙 비장해가지고 이거 읽어줘야 됩니까? 아, 웃기니까 읽어줍시다. 아, 그래요? 네. 아, 네. 굳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 선언. 저는 일관되게 민주당이 정의당과 협력하여 관철시켰던 영동형 비례대표제 보완 유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멋있는 패배는 안 된다는 취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멋있는 승리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연합의 정치 복원입니다. 만일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 유지와 반윤석열,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 세력 연합을 추진한다면 큰 승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이낙연 추진의 정체불명의 국힘 이중대와 대비해서 선명한 가치로 윤석열,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과 싸워나갈 최전선에 있는 동지들과 함께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하여 제2의 3.1운동 정신으로 싸워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당은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자극 견인하여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한동훈 검찰 범죄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너뜨리는 선봉이 될 것입니다. 서울 구치소 독방에서 고독한 사색의 시간을 보내며 네, 송영길 이거 그 영화 대사 생각나죠?
씨발 졸라게 고독하구만. 졸라 고독하고 그 말 할 때는 소주를 빨아야 되는데. 그 옆에 막 소주병 놔둔 있을 것 같아. 근데 구치소 구치소니까 안 되긴 할 텐데, 아니 내 소주 한 병, 내 소주 한 짝 사다가 사식으로 넣어주고 싶어. 저는 이제 이거 보고 나가지고 저는 송영길이 정말 민주당에 충정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 어쩌면은 자해해가지고 이재명한테 연맥이는 짓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재명은 어떻게든 송영길 때려오려고 출당까지 시켰지 않을까? 뭐 강제 출당을 시켰잖아 말하자면은. 그랬는데 송영길은 아직까지 막 민주당이 질척대면서 들러붙어가지고 야 이제 난 비록 옥에 있지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송영길이 민주당이 묻어버리면은 이게 민주당이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아유 뭐 말 하나 많아죠. 그 정도 판단은 이재명도 할 거 아니야.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결국 야 이 새끼야 내 계양 돌려내 이 소리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계양 지역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배지 그치, 돌려가. 내 배지 돌려내. 네.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시위를 하는 걸로 보인다. 그런 얘기도 했다죠. 최소한 지금 현행 수준의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네. 창당을 하지 않겠다. 네. 그런 얘기도 했다죠. 네. 그럼 창당 못 하는 거 아니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그나마 안으로 나왔던 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의석수를 5대5로 하자. 그러니까 병립형이랑 5대5로 하자고. 예. 비율만 조금 이제 줄이자. 네. 이런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모른 척 하겠죠. 어차피 감옥에 있는 송영길은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만도 못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볍게 무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송영길이 뭐 멋있는 승리 그러면서 뭐 연합의 정치 복원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게 멋있는 승리가 되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것도 이제 일단 뭐 그래도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법안인데 진짜 좀 어려운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용해인 같이 그런 정당이 이제 그런 위성정당은 아니잖아 사실. 만약에 기본소득당이랑 연대를 한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만약에 뭐 이제 비례는 우리로 몰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뭐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우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위성정당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그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 정당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당은 이제 당 시스템 완전히 다르게 있고, 네. 그러니까 보조금도 따로 받고, 네.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합당도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선거 연대죠. 그러니까 선거 연대의 방법인 거지. 네. 뭐 민주당이 뭐 용해인 말대로 이제 뭐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비례대표는 전부 그 자매정당 쪽으로 몰아주기를 한다던가 이제 그런 거죠. 용해인이 지난 총선 때 무슨 당으로 당선이 됐죠?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이죠. 네네. 그 우희종, 최백은 두 교수가 이제 임시 당 대표를 맡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죠. 왜냐하면은 용해인하고 그때 이제 그 누구야 조정훈 네. 시대전환 네. 의원 그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민주당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용해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그 비례 한 번 더 할 수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을 안 만들어도 왜냐하면 얘는 지금 소속이 그거니까 저기 뭐야 기본소득당이니까. 당선은 더불어시민당으로 됐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넘어갈 때 비례를 차라리 근데 그거를 막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해요. 용해인 방지법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용해인 방지법. 네. 그러니까는 다른 당에서 당선돼 가지고 돌아가고 또 다른 당선 당선돼서 돌아가고. 뭐 이제 그걸로 의석 뺐지 몇 번이나 단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인. 비례 예. 비례 육선인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치사에 그 양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뭐 비례 단계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주로 책상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보상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긴 하죠. 아무튼 뭐 멋있게 하려면은 이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송영길은 자기가
미성정당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봐도 멋있지가 않다. 근데 이제 지금 막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딱 그 일단은 뭐 20대 때 있었던 이제 미래통합당이지. 잠깐만.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었나?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었나? 그래서 저쪽은 네. 헷갈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런 이제 사례를 없게 해야 네. 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드네요.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열린민주당 거기는 열린민주당도 거기는 따로지. 거기도. 근데 이제 흡수됐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흡수 다 돼버렸죠. 지금 문제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열린민주당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니 또 우의정이 대표인가 거기가? 거기는 또 우의종이랑은 상관없지. 우의종은 더불어시민당이었으니까. 열민당은 저기 손혜원이랑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배지들은 다 민주당으로 이렇게 넘어왔고. 그렇죠. 정봉주는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뭐 유지가 되려는지 뭐. 근데 열린 우리당 열린 시민당 같은 경우 아니지 열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르긴 해요. 거기는 아예 그냥 민주당에서 반발해가지고 그냥 따로 만든 거고.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든 거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걸로 그 두 개 충돌하면서 이제 뭐 그 때문에 또 그쪽 유튜버들끼리도 편이 갈리고 뭐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동영은 삐지고. 네. 대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은 이제 깨달았죠. 깨달았을까? 김어준한테 밀렸으니까. 나는 내 힘은 아직 김어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거를 이제 보여줬죠. 참. 네, 어쨌든 고독한 송영길. 우리에게는 이제 빵거리다. 얼마나 제 딸들이 얼마나 의리가 없어. 송영길이요. 당신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주니까 고독한 사색을 시간을 지금 독방에서 보내고 독방에서 보내고 있대잖아. 사식 넣어줘라. 사식 넣어줘. 아니 한동안 송영길 뭐 영치금 운동도 하고 뭐 편지 보내기 운동도 하더니만 아무도 호응을 안 해준 거야? 모르죠. 네. 하긴 저기 네임드 개딸분들 중에 보면 송영길이 이제 감옥 가기 전에 막 송영길이랑 송영길 그 저기 뭐 1인시 여갈 때 찾아가가지고 막 그 호응해주고 막 같이 술도 먹었고 1인시 떨리고 그러더니만은 술 같이 먹어 싹 사라졌어 싹. 지금 아무도 송영길 언급하지 않아. 지금 더 급한 게 송영길이 급하지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총선에 비교하면은 송영길은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죠. 고독한 살색의 시간을 보내긴 냅두고 참 의리 없는 사람들. 자 이제 뭐 본 내용을 들어가 봅시다. 네, 그게 앞서서 네.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달탄양님, 감사합니다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1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립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혹시 AES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 주시면 포장에 필요한 안전 박스를 보내드리니 컴퓨터를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면 편하게 AE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대본 쓰던 그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이제 확인했을 때는 계정 팔로워가 이제 1020 그리고 리트위치 306개 정도였거든요. 만개 채우려면 이제 13% 달성인데 큰일이야.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네네. 분발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웹컴퓨터가 지금 확장 이전 공사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기존 주소로 지금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긴 한데 조만간에 이제 이전된 주소와 뭐 전화번호는 안 바꾸시겠지 이전에도.
그래서 아무튼 이전된 주소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제 올해 아마 웰컴퓨터는 또 이제 분점도 내지 않을까. 지점도 하나 이제 새로 또 개설하지 않나 이제 뭐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즘 뭐 컴퓨터 그 PC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하죠. 뭐 그런 기사도 뜨고 그러는데 일단 노트북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PC 자체가 이제 좀 사양길이 많이 접어드는 추세라 가지고 모바일이 워낙 발달을 하면서 근데 그건 아직 모릅니다. 이게 그거는 반드시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고 좀 더 좀 긴 흐름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고 그 2020년 코로나 기간 때 너무 많이 땡겨 사서 재택근무를 위해서 그런 영향으로 지금 수요가 좀 줄어든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물가 상승도 있고 가격 자체가 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그런 거죠. 그 PC에 이제 집에서 쓰는 가정용 PC의 주요 이제 소비 수요 충전이 하나가 이제 게이머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게이밍 시장에서는 PC가 확 죽었어요. 그 이제 기존 게임기랑 모바일로 거의 이분화돼 버리고 PC 게임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수준이라 가지고 그것만 봐도 시장이 이제 과거보다는 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만큼 모바일이 익숙해져서 이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이 PC 많거든요. 게임 타이틀이 지금 판매량이 줄었나요? 급격하게 줄었죠. 게임기로 거의 다 이제 기존의 그 PC 게임으로 나왔던 많은 게임들은 대부분 그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로 많이 이제 게임기 쪽이 콘솔 게임 쪽으로 콘솔 쪽으로 중점을 둔 추세가 됐고 그다음에 그 온라인 플랫폼으로 나온 게임들도 모바일을 더 중점으로 두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그래서 좀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은데 이 시국에 이제 확장 이전을 하신다. 그럼 사실 이제 그 동안에 뭐 추세가 괜찮았으니까 하시는 거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좀 사장님의 어떤 당찬 포부를 엿볼 수 있는. 근데 뭐 그 모바일이 확실하게 어떻게 누를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도 모른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PC에 되게 PC를 낯설게 느끼는 그런 계층 그런 세대도 생겨났다고 하니까. 그것도 저는 사실 실감이 안 나는데 왜냐면 노트북 다들 들고 다니거든요. 대학교에서도. 뭐 중고생들은 다를 수도 있죠. 그거는. 걔네들이 대학교 오면은 결국은 다들 씁니다. 이거는 좀 그 자극성 기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올해는 좀 전망이 확실히 어두울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근데 노트북 말고 글쎄 그 외의 PC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웰컴퓨터의 어떤 번창을 저희는 바라보지 않고 뭐 상황이 이제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도 이렇게 확장 이전을 하신 만큼 또 더 많은 성원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컴퓨터 그러니까 신규 컴퓨터를 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업그레이드를 웰컴퓨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되고 중고 컴퓨터도 중고 매물도 있으니까 중고를 알아보셔도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사장님 길을 좀 살려드리려면 어쨌든 이벤트를 좀 성공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 오늘도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또 리트윗 다시 하고 나왔거든. 그 저기 뭐 이 이벤트 게시물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리트윗이 풀려 있고 그래 막. 뭐 왜 그런지 모르. 리트윗이 풀려 있는 건지 아니면 리트윗해도 며칠 지나면 그게 뭐 다시 카운팅이 초기화 돼서 한 번 더 리트윗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멱살을 잡아야 되나? 아무튼 이제 저희 웰컴퓨터 이벤트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 달품은 농장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 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 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고 이제 설 이벤트가 설 선물 세트가 이제 저희 그 녹음 파일에 올라가는 다음 주죠. 그 다음 주니까 22일부터 시작되는 주죠. 그 주에 이제 출시된다고 하고 이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이제 원래 기존 그 추석 선물 세트가 꽃감단지는 호두전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밤양갱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밤양갱.
이것도 만만치 않게 잘 찍겠는데 달달해가지고 빡셀 것 같은데 한번 먹으면 또 못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월 15일 날 이제 우원식이 SNS에 좀 더러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참 왜 이따위로 글을 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용해인 측에서 네. 그렇죠. 이번 총선용 그러니까 이 글이 먼저 올라왔는지 용해인의 그날 기자회견이 먼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티키타카가 되는 글이긴 해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례 연합신당을 네.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있었던 더불어시민당 같은 그런 이제 신당을 추진하겠다고 네. 하니까 우원식이 여기에 화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의 책임 있는 제 정치 세력의 비례 연합정당을 제안받았고 여기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연대는 짜식이 말이야. 이낙연, 이준석 연대가 몰같이 묻지마 연대고 우리는 민주당과 용해인 그 개혁 연합 신당은 가치 연대다. 뭐 김건희 특검법, 뭐 50억 클럽 특검법, 노란 복두법, 양회동 열사는 뭐야? 양회동 열사,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독도 수호, 뭐 기후 위기, 탄소 중립과 같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한 가치 동맹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민주당을 데리고 이 민주 진보 진영에 함께 하겠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우원식이 이제 이 글에서 지적하고 싶은 이제 태도가 몇 가지인데 일단 왜 이낙연 이준석 연대를 적대화하고 시작합니까? 이게 정말로 올바른 가치 연대면 설득해가지고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야당 아니야? 우리는 야당 아니야? 우린 여당이야? 그럼 민주당을 싫다고 나갔으니까. 민주당이 싫다고 나가도 민주당이 바른 말 하면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원식은 그런 걸 들어줄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쪼잔한 그런 이제 속내를 드러낸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이렇게 몇 가지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이렇게 뭐 김건희 특별법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것들 나열을 했는데 그것들이 과연 의석수가 부족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이것들이 통과됐는데 그 지금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튕겨나온 것들이잖아. 그러면 애초에 이걸 통과시키는 게 의석이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합해가지고 뭐 의석수를 확보하면 이걸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 지금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명분이 이거잖아요. 여야가 합의 안 하고 그냥 니들이 단독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법안 만들었기 때문에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거잖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그거잖아요. 제2 요구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을 다시 한번 해봐라 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3분의 2 이상이 네네. 가결을 던지면은 이제 대통령실과 상관없이 통과가 통과시킬 되는 수,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의석수를 합쳐서 달라는 거겠죠. 얘네들은. 합쳐서 그럼 3분의 2 되려면 거의 한 200석 먹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200석. 지금 200석이 되는 거죠. 299석이니까. 네. 근데 봅시다. 이재명이 엊그저께 기자회견하면서 자기들 151석 먹으면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그럼 나머지 49석 어디서 땡겨올 건데? 그거를 뭐 결국은 용해인당이 49석을 먹을 수 있어?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비례가 총 합쳐가지고 한 50석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구가 252개인가 그러니까 비례가 그러면 47석이지 총. 비례가 그렇죠? 47석. 47석 예. 맞죠? 그러니까 비례 다 땡겨놔도 안 돼요. 이재명이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고 비례를 100% 석권한다고 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통과시킬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통과시키려면은 우원식은 멍청하게 지금 우리랑 척질 게 아니라 우리랑 협력해야 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대놓고 무슨 이중대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지금 산수도 안 되는 꼬라진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지금 거부를 했는데 이게 그 자체로 보면 사실 강짜 부리는 게 맞죠. 막 국회에서 번번이 법안 들어올 때마다 다 튕겨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대통령이. 아니 처음에는 뭐 그냥 맨 처음이 거부권 행사한 게 무슨 법이었더라? 그게 그 쌀수매 관련된 그게 제일 처음이었나요? 그거 뭐 그냥 그럴 수도
그 전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기억에는. 뭐 아무튼 간에 이제 근데 뭐 한두 개가 아니야. 이 받아치는 게. 계속 튕겨내잖아 계속. 근데 이제 다만 뭐 이제 윤석열이 강짜 부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명분이 없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지. 여야가 어떻게든 좀 조율해서 합의를 좀 보고 들고 와라 이렇게 지금 윤석열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 김진표 의장도 이제 의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요. 법안도 계속 계류되고 있으니까 제발 좀 합의하라고 니들. 그게 안 되고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도 그래요. 이게 국민의힘은 지금 계속 이제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합의에 별로 참여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민주당이 이제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국민의힘 민주당에서는 뭐 여론전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아니,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라도 만약에 그러니까는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른다. 네. 그러면은 네. 민주당의 말이 설득력이 있지.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도 그러니까는 않죠. 결국 국민의힘은 계속 그냥 배를 째도 되는구나. 그냥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근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자기들이 할 역할을 누구도 주지 않기 때문에 뭐 국회에 가서 표결해봤자 밀릴 것 뻔하고 딱히 막을 방법은 없고 그럼 뭐 쟤네들이 이야기하자고 그러지도 않는데 굳이 뭐 할 거 있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도 자체가 깨지지가 않는 거죠. 네. 깨지지가 않는 거고 그거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식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서 국힘한테 추구 전략을 마련해줘야 된다. 애초에 협상 테이블을 펼쳐놓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관철시켜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두 당이 합의를 봐가지고 법안을 올려버리면 윤석열이 거부할 지금까지 이 핑계를 거부했는데 이 핑계는 더 이상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수를 핑계로 단 한 글자도 우리 법안에 손대지 못하고 우리 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네.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뭐 이런 상황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인 겁니다. 네. 네. 뭐 하나도 제대로 이제 네. 굴러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뭐 용산이나 국민의힘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양쪽 다 잘못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 둘 다 지금 승자 독식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치킨 게임이죠. 네. 네. 민주당은 야 우리가 다수당이다라는 그 승자 논리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내가 대통령인데 그런 그 승자 독식 논리로 이제 계속 좀 튕겨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럼요. 거거든요.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네. 무슨 그게 불법이 아니야 이게. 불법은 뭐 아니죠. 네. 예전에 지지난주인가 남양주 김용민이 네. 뭐 이런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네. 반헌법 행위로서 탄핵감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헌법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네. 그냥 제2 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네. 뭐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용민 뭐 얘는 변호사라는 인간이 그게 그런 거지. 거기서 지금 유일하게 걸 수 있는 논리는 이거든. 도덕적인 문제로는 걸 수 있거든 사실. 이거 지금 어쨌든 자기 부인에 대한 부정을 인해 가지고 특검이 밑에서부터 이제 요구돼서 올라왔는데 이걸 대통령직이나 되는 사람이 튕겨낸다는 게 도덕적으로 옳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법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게. 그렇게 이제 되물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용민 입장에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면 또 이재명으로 대치기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뭐 지가 그렇게 했으면 뭐 탄핵 발의를 하던가. 근데 뭐 이제 조만간 총선이니까 네. 뭐 탄핵 법안이 통과될 리도 만무하고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생각 없이 막 SNS에 글을 싸지른다. 이런 지적을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거 다 경선용 아닙니까? 개딸들한테 입지 다지기 용이지 뭐. 그거밖에 없지 뭐 사실. 아니 근데 남양주에는 딱히 뭐 경쟁자도 없잖아. 그 말 한마디 더 한다고. 그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누군가. 그런가? 지금 이제 워낙 이재명 친이대들이 광범위하게 네네. 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또 특히 경기도를 많이 노리거든요. 자기들 지역 기반도 경기도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김용민은 뭐
그 남양주 김용민은 이미 어느 정도 쌓여진 입지가 있어서 그거 한마디 뻘소리 더 얻는다고 해가지고 굳이 뭐 근데 최근에 좀 이상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기사들 보면은 남영준 네. 김용민을 친문으로 분류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아 그러면 또 좀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그게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김용민 본인들은 벌쩍 뛸 소리지. 내가 무슨 친문이야? 난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친문 그 저기 뭐야 조공항 시장이라는 김용민을 붙게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아, 그 네네네. 구도를 다룬 기사를 보면은 친명 김용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기사가. 그럼 이제 김용민은 되게 뜨끔한 거지. 아씨, 나 친명 아닌데 친문 아니고 친명인데 이렇게 이게 어필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군요. 지금 보면은 뭐 삐끗하면은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려고 이게 장난 아니죠. 현근택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등 떠밀려가지고 사퇴 당했고. 근데 이제 거의 다 자리 정해졌잖아요. 뭐 양문석도 이제 정해졌고. 양문석 전해철 지역구죠. 예, 양문석이 그쪽이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강원도당 그 위원장 하던 양반 네네. 김우영인가 하여튼 네. 그 사람도 뭐 어디 하여튼 거의 다 지역구는 다 정했거든요. 네. 갑툭튀하기가 이제 남은 기간상 쉽지 않을 텐데. 걔 누구야? 그 바른 소리. 김지호 네, 김주호도 출마하잖아요. 이번에. 분당 갑으로 간다고. 그래서 안철수랑 붙겠다. 김지호 이제 자기 지역구로 가는 거죠. 얘도 어차피 분당에서 네네. 이제 성남 사람이니까. 걔 좀 체급 키워보고 싶은가 보네. 그렇죠. 아니면 나 딱히 꽂아둘 데가 없었나? 근데 이재명보단 나은 거죠. 이재명처럼 개항을 뭐 이렇게 가는 거도 아니. 저기 동네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네, 뭐 화끈할 수는 없지만 네. 안철수 선수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축하하고요. 일단 우리 동네야 분당갑은 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 우리 아무튼 이제 동네야. 우원식이 이런 그 승자독식 세계관에 갇혀 있는 이런 논리 그냥 이거 확장판 진영 논리고 네. 무슨 가치연대라고 거창하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뭔 가치연대입니까? 무슨 여기 무슨 가치가 있어 대체? 도대체 무슨 가치가 네. 있어? 무가치하다. 뭐 그리고 최소한 이제 이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은 최소한 우리 관련 연대를 그냥 뭐 무가치에 묻지마 연대다 이딴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말아야지. 그러니까 진영주의죠. 네. 그러니까 진영주의고 그 가치연대라고 하는데 진영 이전에 사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본인들이 이제 가치연대라고 하는데 사실 윤석열 찍어 누르자는 그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가 돼? 아니 그리고 그거. 이게 정말 가치 연대가 되려면은 이낙연 신당과도 손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 아니지 지금 이제 우리 새로운 미래와도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방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지금까지도 이낙연 위원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연설이나 아니면 혹은 그 저 인터뷰 같은 데서 하시는 말씀에도 제일 방점 찍고 있는 건 이재명이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예요. 현 정국에 대한 가장 큰 책임도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항상 하세요. 지금 국정의 키는 네. 그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잡고 있으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대안이 못 되고 있으니 그거를 바로잡겠다라는 게 제3 그렇죠. 정당의 지금 입장인 거고 특히 새로운 미래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이 이걸 가치 연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우리한테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그 거지. 가치 공통점이 네.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지. 내밀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대놓고 적대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가치 연대가 못 되는 거예요. 그 논리 하나로만 봐도 참 무슨 가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유. 차라리 본인이 그거나 만들지. 니네 이럴 때야말로 만들어. 민평연당을 만들라니까. 맨날 지네 백드롭으로 막 뭐 옛날 민주당 있을 때 참 재수 없었습니다. 인재근 씨는 또 뭐 무슨 비장한 각오로 출마한다 그러고 있더라. 네네네. 뭐가 그리 비장해. 저는 인재근 의원이 그 비장한 거고 출마한다는 얘기 그 말 자체가 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네. 인재근 의원이 뭔가 말한 걸 처음 본 것 같아. 끝날 때 거의 보는 것 같아. 물론 이제 21대 출마할 때도 뭔가 얘기를 했겠죠. 그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를 했는지 모르겠는 게 지금 그 도봉구잖아요. 네, 도봉구. 그쪽도 지금 좀 그 저기 뭐야 도시 공동 현상이라고 하죠. 그게 좀 심각하거든요. 도봉구 쪽이.
그쪽 이제 지역에 이제 그 아파트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초중 고등학교들이 많았는데 서울 시내에서 폐교하는 학교들이 생겨나요 도봉구에서. 뭐 그런 수준인데 뭐 동네 다 내팽개쳐놓고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고. 고령화가 일어났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개발이 지체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그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뭐 별로 따져보고 싶지는 않고 사실. 네네. 뭐 참 그래서 아유 무슨 가치 동맹 이 오하이지 참 힘들다. 오하게 받아쳐주지라고 이렇게 소제목 붙여놓고 정작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아했다고 생각합니다. 자평합니다. 현재까지는. 워낙에 좀 저열해가지고 이게 대놓고 폄훼를 해버리니까 참.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결국은 승자독식 진영주의 세계관 이걸 깨부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그 승자독식 세계관에서 패자가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이 사람들 역지사지 못하겠지. 그럼 또 이제 만약 패자가 되면은 다시 우리가 승자가 돼서 똑같이 되갚아주겠어 이런 생각밖에 못하겠지. 그래도 나름 그 18대 국회 때 네. 많이 비참했을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88석이었으니까. 그렇죠. 또 그런 식의 좀 그건 지금 반성하려나 그렇게 됐을 땐 못할 것 같아. 지금 이 수준이면은. 그때 이제 뭐 본인들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팟캐스트가 없어서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네. 막 그 기울어진 운동장 탓하면서 그렇죠. 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새누리당 편만 들어주니까 안 됐다가 이제 새 미디어 모바일 이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네. 드디어 국민 시대가 와가지고 얘네는 그런 판타지를 갖고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 네,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이나 열심히 하고 이제 우리 당에서 최대한 더 많은 의석수를 얻는가에 중점을 둬야지. 그럼요. 뭐 얘네들이 뭐라 그러든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가 아니지. 임종석 전 의원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언론에 이 양반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다시 이제 들응대기 시작하는데 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멱살을 한번 잡았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한동훈이 27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취임하면서 취임 일성이 그거였어요. 86 운동권 청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이 이제 빈정이 좀 빈정 상할 만 하겠지. 사실 자기가 이제 그 상정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이거 지금 몇 주 전에서 한 2, 3주 지났잖아. 2, 3주 전 얘기를 이제 다시 물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김정부의 시사집중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일 날. 이게 뭐 동시대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선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다. 그러면서 이제 12.12 쿠데타 세력이 9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민정부로 바뀌면서 물러갔다. 한 위원장이 구의학번인 것 같은데 본인의 출세를 위해 바로 고시 공부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상한데요. 네. 92년도에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이 93년이죠. 92년 맞나? 네네네. 92년에 대선하고 그렇지. 93년에 취임을 했죠. 92년 겨울에 네네네. 이제 당선되고. 네, 그래서 93년부터 97년까지 네 김영삼 정부였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92학번인데 저는 이제 93이거든요. 네네. 이 시절에 반정부 투자할 일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어거지로 이제 반미 투쟁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억지로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수준이었지. 그래서 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네. 쿠데타 세력이 9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민으로 교체가 됐다고 얘기를 그래서 했잖아요. 물러갔다. 네. 물러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한동훈이 뭐 그럼 한동훈은 고시 공부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대체.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해가지고 이거를 그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이라고 해서 다 그 학생운동에 참가를 한 건 아닌데 학생운동에 참가를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86년에 네. 그 직선제 개헌을 네. 쟁취할 때도 네. 결국은 일반 시민들 그리고 뭐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참여해가지고 그걸 이뤄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진짜로 더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때 그 노태우가 결단내는 게 제일 컸어요. 그렇죠. 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학생운동이라는 게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인 거잖아요. 그럼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고맙다. 동지로서 함께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굳이 또 참여 안 했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럴수록 본인만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더 쪼잘해지는 거고. 예. 참, 이 무임승차림도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고 사실은 뭐 그 시대에 나름의 다 자기 분야에서 뭐 그럼 전 국민이 다 학생운동하고 시민운동 하면은 나라가 굴러가지냐고. 그럼 누군가는 또 고시 공부해서 뭐 검사도 되고 뭐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저기 시위하고 나면 그 자리를 또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네. 시위대들 식당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화염병 만드는 신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화염병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럼 소주병도 누가 만들어줘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굴러가는 건데 마치 이거는 그 시대의 모든 거는 다 학생운동 하나로만 다 귀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 또 전대협이면 한촌령보다는 좀 나은 시각을 보여줘야지. 근데 되게 허접하게 네. 한동훈 위원장의 멱살을 잡은 거 아닌가. 네. 물론 이제 저는 이 한동훈이 86세대, 그러니까 86 운동권 청산 이거를 좀 너무 과격하게 말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싸잡아서 이야기할 건 아니거든. 분명하게. 싸잡아서. 네. 저도 이제 한때는 약간은 좀 경도될 뻔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나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생각은 의도적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좀 지우려고 하는데 86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죠 절대로. 그 민주당 몰아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도 보면은 이제 이래저래 이제 거의 이제 시니어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뭐 86 이전 운동권 세대들도 있고. 네. 뭐 이석현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권이셨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시니어급 한 50대 그런 분들 중에도 86세대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걸로 이제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송영길이 문제가 크게 되지 아주. 네. 크죠. 아니 뭐 송영길은 지금 구치소에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무슨 기사가 나왔는데 뭐 탈원전 그렇습니다. 뭐 빼주겠다 뭐 이런 걸로 7,500인가 받았다고. 네. 이 아저씨는 뭐 돈을 막 온 사방에서 땡겼어.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송영길이 돈 없어가지고 전세 산다라고 인정하기로 했어. 돈이 얼마나 없으면은 주변에 돈만 준다 그러면 다 환장해가지고 이렇게 땡겼겠냐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많이 밝혔다.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선 준비한 거지. 송영길도 그 대권 뽕이 그냥 잔뜩 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이야. 한심. 네. 거지라서 오는 돈을 마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주기로 합시다. 네, 뭐 어쨌든 우리의 식빵 뗄감이다 송영길은. 네. 그래서 임종석이 이렇게 한동훈이 그렇게 과하게 말한 면이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게 임종석이 만약에 반박을 했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들어줄 만한 그런 구석이 있었을 텐데 임종석도 똑같은 수준으로 지금 대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둘 다 비판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김영삼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권이 그러니까 쿠데타 세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의 척결한 게 누군데? 그렇죠. 그거 하나만 해도 사실은 뭐 충분한 업적이라고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평가에 따라서는 그 점에 만약에 김정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하나의 척결을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그런 있잖아요. 그런 시각도 네. 있죠. 네. 김영삼 총재는 좀 과감성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단칼에 그냥 완전 정광석화로 끝내버렸잖아요. 그냥 칼춤을 참 잘 춘다. 할 때 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캐릭터가 이제 하나의 척결인데 훨씬 적합한 캐릭터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죠. 네. 그 전두환 노태우 손잡고 이렇게 법정 선고를 받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 뭐 문민정부인데 그러니까 왜 부처의식을 가져야 되냐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참 우리는 임종석의 영린을 한동훈이 건드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결국은. 뭐 비서실장 때 공격을 많이 당했죠. 운동권 네. 출신이라고. 네. 그 비서실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운동권이 어쩌고. 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많이 주긴 했었죠.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받아쳐야지.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체급을 생각해 보면 한동훈도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비대위원장이니까 지금 여당 대표니까 여당 대표지이니까 여당 대표지고 임종석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직은 없지만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지금 그 거대 야권의 어떤 그 위력한 정치인 중 한 명이잖아요. 그 두 사람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언쟁 벌인 것 자체가 정치 수준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걸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 받아치냐고 욱해가지고 유치하게. 왜냐면 자기 인생이 걸려 있어서 뭐 감정은 이해합니다. 감정은 이해하는데 네. 왜냐면 자기의 과거를 다 싸잡아서 뭔가 그 깎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근데 그런 거 익숙할 때도 됐잖아.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임종석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운동권 경력밖에 없나.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글쎄요. 본인이니까 참 본인이 본인을 좀 스스로 좀 깎아먹고 있죠, 네. 많이. 귀하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을까 네. 싶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아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럴 필요가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자 여기까지 이제 너네 당 얘기였고요. 네. 이제 우리 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뭐 아시는 대로 16일 날 창당 발기인대를 우리가 했죠. 그 어디야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실. 예. 이날 이제 그 행사장에서 이제 발표된 창당 발기인은 3,038명입니다. 이 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집한 인원이 1,745명이고 온라인이 28,293명인데 이 다음 날 총리님이 라디오에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인가 보면은 3만 8천 명 정도의 이제 발기인이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또 이 숫자가 왜 이러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날 이제 그 발기인 대회를 하는데 그날 오프라인에서 모집한 명부를 또 들고 오신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다 집계를 해보니까 최종적으로는 3만 8천쯤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이할 만한 게 발기인의 한 70% 정도가 3040 세대였고 그 3040 세대의 70% 정도가 여성분이었다. 네, 뭐 그런 얘기 그렇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당원 구성비에서도 이대로 적용될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 정당 가입도 추가로 계속 네.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성비나 아니면 그 저희 연령대비가 쏠려버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래버리면 전반적인 그 담론을 다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원들을 이제 모집하기 시작하면은 좀 이제 이런 구성비가 조금은 재조정되기를 약간은 기대를 합니다. 뭐 어느 정도 3040이 좀 더 많아지는 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막 70%까지 이렇게 가는 거 가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 시니어급 세대들의 담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우려가 살짝 되긴 하는데 뭐 크게 뭐 걱정할 거 아닌 것 같고 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에 이제 그 이낙연 위원장님이 이제 인사 말씀을 하셨는데 요게 좀 담아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낙연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에 섰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그러기 위해 동지 여러분께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갑시다. 우리는 과거와 싸울 것이 아니라 미래와 싸워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모든 허물과 결별합시다. 그 살벌한 증오와 저주의 문화와 결별합시다.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동과 결별합시다. 억울하고 화나더라도 과거를 답습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얼룩졌던 과거는 그들에게 남겨줍시다. 셋째, 두 개의 말을 기억합시다. 설마와 참합니다.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에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걸어는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풍설로 듣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말도 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이 설마 그런 말을 했겠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화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면 내가 차마 그런 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다만 기존 정당에서 우리를 턱없이 모함할 때는 다릅니다. 그럴 때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반박해 줍시다. 그 경우에도 품격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기존 정당은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적대하며 저주하는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바꿀 생각은 않고 안주하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동지를 향해 저주나 퍼붓는 그런 문화와 우리는 결별합시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작가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아호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주신 아호는 조강입니다. 할아버지 조자 물강자. 한강 하구의 옛날 이름이 조강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한복판의 모든 색강들이 모인 남한강, 북한강을 거쳐 한강으로 흘렀던 그 물을 모두 바다로 쏟아 넣는 곳이 조강입니다. 저는 동지 여러분 모시고 조강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두를 바다에 쏟아 넣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그러자면 새로운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향식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할 것입니다. 청년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타락한 윤석열 정권을 가장 준엄하게 비판하고 가장 확실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도덕적,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 앞에서도 꿀릴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권을 당당하게 꾸짖고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정치 소멸, 국가 소멸의 위기로 가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연금과 교육과 복지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활물가 폭등, 신용카드 대란, 가계부채 증가 같은 민생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는 일도 절박합니다. 그런 문제를 모두 팽개치고 부자 감세나 꿈꾸는 윤석열 정권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신을 일깨워 줍시다. 그런 과제를 해결할 비전과 정책으로 우리는 승부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이날 인사 말씀인데 사실상은 우리 당원 동지들한테 이제 드리는 당부 말씀이죠. 네, 이제 인사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뒤돌아보지 말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제 이날 이제 총리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제 그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라고 해요. 쟁기 지나면서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면 소가 길을 잃고 쟁기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또 이제 총리님 인터뷰 중에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 10년 정도 터리는 선배 총리님이 되게 무서워하는 선배님이 아주 오랜만에 이제 연락을 해오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다고 하죠. 또 이분이 그 이낙연 위원장님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 특히 네. 존대로 하실 때는 꼭 무언가를 혼내실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겁나지. 예, 이낙연 위원장님이 이제 오랜만에 이분이 와서 갑자기 경호를 사용을 하시니까 예, 예. 굉장히 긴장을 처음에 하셨다고. 이낙연 위원장님이 긴장할 정도의
분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긴 하다. 네. 어쨌든 그래서 아유 또 뭔가 이제 네. 따끔한 말씀을 또 한 말씀 하시려나 보다 했는데 네. 앞만 보고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네.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힘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아 사실. 왜냐하면 딴거 계속 민주당이 태클을 걸어대가지고. 이거는 이제 뒤를 돌아본다기보다는 그거죠. 이제 옆을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의 위치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상대방의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위원장님도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관한 뭐 그렇죠.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겠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과거의 모든 잘못과 결별합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사실상 이제 첫 번째 말씀에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매번 하는 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이게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는 야 너네가 그랬으니까 이번에 뭐 우리가 할게. 네. 근데 여야가 바뀌면은 싹 잊어버리고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거를 똑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과거의 잘못과 결별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두 개의 말을 기억하자고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설마와 차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요 말씀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마 운동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네, 네, 네. 이게 이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급발진하지 말고. 한 템포 네. 쉬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좀 이제 과격성을 줄이자.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뭐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에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더러는 직접이 아니라 풍설로 듣기도 합니다. 우리를 서운하게 하는 말도 들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뭐냐면은 이 찌라시 그죠 기사들 기사들도 있고 우리는 이제 우린 찌라시를 접하기는 힘드니까 이제 기사들 중에 이제 그런 이런저런 피셜들로 나오는 기사들이 있을 텐데 흔들리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뭐 지난주에만 해도 여러 가지 피셜들이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양양자 의원이 당명 우리 당명 안 쓰면은 뭐 없다. 뭐 그렇죠. 뭐 합당 없다 그렇게 얘기를 네, 했다고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저도 이제 그거 듣고 저 당명 난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걸로 강자를 부르냐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뭐 책방에서도 저건 아닌데 싶긴 했는데 막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SNS에 글은 안 적었어요. 거기에 관해서. 왜냐하면은 암만 봐도 이럴 리가 없을 텐데 저도 이제 설마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쪼잔하거든. 암만 봐도. 그렇죠. 이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당명은 우리 당명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건데 그 양영자 의원이 물론 이제 협상 전략을 세울 수는 있고 협상 전략을 세운 데 있어가지고서 최대한 뭐 흥정할 때도 그렇잖아요. 최대한 값 올려쳐놓고 깎아 나가면서 이제 그래야지 네네.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근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협상 전략이 일환으로 본다고 해도 이거는 강짜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그 SNS에는 글은 안 올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 나타나면 이제 한 두어 시간 있으니까 양영자 의원이 이제 자기 SNS에 해명글을 올리시더라고. 당면 가지고 쌀 생각 추호도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가치 이 과학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에 반드시 반영돼야 네, 된다. 그 가치가 반영되지 않으면은 뭐 함께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고 양인자 의원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에 살을 많이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기사가 좀 이제 좀 꼬름하게 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이 설마 참화가 작동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죠. 뭐 이거 이외에도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 또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이낙연 위원장님한테 이제 뭐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 안 하면 뭐 합당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거 사실관계 확인한다고 여러 이제 우리 가피우스님이 특히 이제 그 연락할 수 있는 이제 관계자들과 이런저런 체크를 확인한 후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뭐 신경민 의원까지 신경민 위원장님이지 신경민도 지금 소통위원장님이시잖아요 우리 신경민 위원장님까지 나서가지고 아니다 내가 이 협상 담당자인데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 그렇게 확인해 주셨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확인해 주셨죠. 네.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나오면서 먼저 확 튀어나가신 분들은 못 돌아오는 거야. 뭐 이 급격한 회피 기동으로 너무 급발진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한 5걸음 쑥 나가버리는 바람에 돌아오려니까 이게 힘들어 뻘쭘하고. 잽산 삭제 게시글 삭제와 함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제 좀 그게 그 단순히 게시글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의식의 문제다 보니까 좀 스스로에게도 좀 그게 쉽지가 않을 수 있는 면이 있죠 충분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뭐 이제 그렇게 의식하시는 분도 있고 의식을 못 하시는 상태에서 그냥 그 인지 부조화가 일종의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급발진만 안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되는 거거든. 우리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필책만 보면 된다. 네네. 뭐 추가하자면 이제 뭐 저기 이석현 위원장님 피셜, 뭐 신경민 위원장님 피셜 정도만 보면 된다. 뭐 아니면 그밖에 아리까리한 거는 다 확인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익명의 기사를 했던 조심하자. 네, 이제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설마와 참화는 정말 새겨야 된다. 급발진하지 말고 설령 이제 급발진 하려고 해도 최소한 그 욱해가지고 과격해지지를 말자.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있을 수준만큼만 말을 뿌려야 된다.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해야지 이게 너무 좀 익숙해졌어요 그 동안에. 네, 1위 1비 벗어나야 합니다. 1위 1비 벗어나야 됩니다. 네. 네. 최소한 한 6, 7년은 좀 쌓인 그런 쌓여가지고 습관이 돼버린 것들이 있는데 그때는 벗어나야 돼요. 네네.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 뭐 내가 수습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와중에 우리 협상 대상들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이게 자꾸 쌓이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양 형태와는 멀어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일을 그렇지면 안 되잖아요. 네, 알게 모르게 이제 그 우리가 그냥 일반 수많은 뭐 유권자 아니면 지지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네. 알게 모르게 이게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다들 서로 간에 연결돼 있고 서로가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렇게 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 자신을 이제 자중자애 하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위원장께서는 본인의 호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께서 이제 존경하시는 작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호라고 하는데 네. 조강이라는 네. 네. 네, 아호를 받아서 네.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한강 하구의 옛 이름이고 한강이 바다와 만나기 바로 직전에 그 한강의 이름이라고 네.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이랑 바다 만나는 그 어귀에 있는 네, 마지막 강이라고 그 강의 마지막 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강 네. 이게 그 할아버지 조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네. 조상 조자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다로 이제 가는 모든 물이 그쪽으로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인 강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본인이 하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모든 동지들을 모시고 그런 네. 일을 하겠다. 바다로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네. 그 마지막 입구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행식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 우리 당의 이제 그 당원 당규 이제 제정 관련해서도 보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윤석열 정권을 뭐 준엄하고 비판해야 되고 뭐 준엄하게 비판해야 되고 이런 말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고 끝으로 이제 시 한 대목을 뭐 공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도 이제 낭송을 해주셨어요. 네네. 좀 이례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날 발기인대회에서 이제 그 창준 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보면은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석현, 서효영, 신장현 위원장님들. 이제 이석현 위원장님만 이제 시니어이시고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뭐 3040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인재위원장은 이낙연 위원장님, 그다음에 미래비전위원장은 최윤열 위원장님, 국민소통위원장은 신경민 위원장님, 공동당원재정위원장은 이석현, 서효영 위원장님 이렇게 됩니다.
이제 서재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이제 법률가세요. 이분도. 네, 변호사시죠. 네, 예. 뭐 러시아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던데 많은 이제 그 여성 당원 동지분들이 카리스마 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1월 17일부터 이제 당원 모집을 시작을 했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픈런 때문에 한동안 한때 이제 홈페이지가 셧다운되는 네, 서버 다운이 있었죠. 서버 다운되는 이제 그런 그 사태도 벌어지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모로 보면 좀 이준석 당이랑 이제 협상을 함에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세례가 있어야지 뭐 이제 꿀리지 않는 걸 넘어서 가지고 야 우리가 더 세다 이렇게 좀 과시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것도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준석 당원이 53,950명 그 정도 수준이에요. 여기 지금 그 이준석 당 기억신당 홈페이지 가보면 당원 카운팅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 실시간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53,950명 정도니까 거의 한 54,000명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발기인 숫자부터 38,000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숫자는 넘어설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네, 이게 네. 이제 박병석 대표께서 이제 하신 예. 말씀이 보면은 지금 이제 이준석 진당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역당 창당대회를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당 맞다 오늘 그렇죠 지금 이 시간쯤에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창당 대회를 창당대회를 하고 있죠. 하고 네. 있으니까 이제 이준석 당이 어느 정도 뉴스에 좀 이제 그 기자들의 관심을 그러니까 뉴스로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당원 6만 명 모았다 7만 명 모았다 이래서 던져버리면 묻혀버릴 수가 있잖아 우리 기사에.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준석 그 개혁신당 창당대회 이후에 발표를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뭐 우리도 이제 나중에 중앙당 창당 대회 하고 각 시도당 대회 하게 되면 뭐 중간 중간에 뭐 나올 수는 있을 거고. 아마 이제 시도당 대회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중앙당 대회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최종 숫자 네. 나오게 되는 거니까 네. 그때 이제 나오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였죠. 이제 19일 날 그 당원 재정 방향 발표를 이제 또 국회 그 의원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이제 그 당원 재정위원 다 이제 율사분이시죠. 율사분이시고 이석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율사는 아니시지만은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서울법대에서 학위까지 받으신 분이니까 충분히 이제 법을 다루는 뭐 이제 법을 다룰 만한 분이고 해가지고 이제 장덕천 전 부천시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보면은 그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최다 득표자는 대표 책임위원으로 당을 대표하고 2위부터 5위까지 책임위원으로 한 번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최고위가 있지만 민주당은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당대표도 따로 뽑는 방식인데 네네네. 이거 좀 문제 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네. 이제 열린우리당 때부터 그랬나 그 전부터 그랬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새로운 미래는 다시 집단 지도체제로 네네. 당 지도부를 네. 선출하겠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이제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틈인가 그 집단 지도 체제의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지금 그냥 최고위 그래가지고 그냥 당 대표 보좌하는 거수기로밖에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네. 그렇게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돼 버렸죠. 변질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뽑으면 만약에 당 대표를 만약에 밀어내면 네. 그러면은 차점자였던 2등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으로 치면 아마 수석 최고위원 정도 되겠죠. 정청래죠. 네. 네. 당연스럽게 당권을 이제 이어받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도대체 뭐가 안 돌아간다. 이놈의 최고위원회를 열면은 뭐 다들 뭐 당 대표 저거 찍어내려고 한다. 뭐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질 때는 당 대표 따로 뽑고 선출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따로 선출하게 그렇게 가르자. 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바꾸자.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꿨더니 뭐 지금 뭐가 안 돌아간다. 네. 아까는 전부 당 대표 입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죠. 전부 당 대표 딸랑이고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는 다시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치면은 이제 최고위원인 거 이름을 책임위원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당 대표는 대표 책임위원,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은 책임위원으로 선출을 하자. 그래서 이제 당 대표 그 경선 때
1등은 이제 대표 책임위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단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책임위원을 뽑는 경선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1등을 하냐 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임위원이라고 바꾼 것도 사실 뭐 당원이 맨날 당원이 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아니 굳이 최고위원회의라는 건 너무 권위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임위원으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자리니까 그렇죠. 책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당 대표도 대표 책임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권한보다는 이제 책임에 좀 더 방점을 찍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드팀 역할을 하는 당무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아예 제도적으로 반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구를 그냥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태클을 걸기 위한 기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뭐 태클을 걸었는데도 태클을 거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그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반론이 충분히 타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더러는 반론을 수행해 가지고 좀 안을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당 대표의 의지, 지금 이제 책임위원회의 의지대로 나갔다가 만약에 뭐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더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집단 지도체제잖아요. 사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낙연 위원장님 지지자를 중심으로 뭉친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제 선언하는 것처럼 1인 지도체제를 선언합니다. 만약에 우리 최고 책임위원이 이낙연 위원장님이 됐다고 쳐봅시다. 근데 회의나 아니면 레드팀에서 태클 걸어댈 때 반발할 수 있을 거예요. 아씨, 따르지, 왜 10이냐, 왜 태클 거냐, 그래서 반발할 수 있을 텐데, 뭐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기존에 민주당이 흘러갔던 방식대로, 이거는 지금 뭐 개딸들이 이제 막 문자 폭탄 보내고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문파 때도 똑같았어요. 이거는. 그렇죠. 아마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주 정도가 심한 뭐 욕설이 들어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항의 문자 정도는 보내봤을 것이고, 뭐 팩스 공격도 해봤어요, 사실. 팩스 공격. 네. 의원 사무실 마비시키. 이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화는 잉크 많이 쓰게 한다고 새까맣게 그렇잖아. 지금 미래대연합에 있는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다 당했어요, 우리한테 그거. 한 번 정도는 당해보셨어요. 한 번 이상. 네. 한 번 이상. 네. 뭐 이제 그런 문화들과는 우리도 결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면 이 집단 지도체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레드팀, 당무검증위원회가 왜 굳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보이냐면은 원래 사실 민주주의 원리 작동 방식에는 반론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당들은 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 의견이 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에서 당무검증위원회를 만든 거는 이 당연한 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게 최근에 있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만들어서 반대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발언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네. 이거는 당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뭐 당규에 지금 못 박을 정도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제도인 만큼 그 제도의 취지를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도 행동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지자들처럼 뭐 우리 당 대표가 뭐 70% 넘게 득표해가지고 왔으니까는 당 대표 기간 할 동안은 다 꿇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게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고 반대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40몇 프로 당선되는데 야 그런 지지율로 네가 무슨 당 대표야 뭐 하면서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 하면 거죠.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반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논쟁할 때 논쟁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팔로우십은 또 필요한 만큼 팔로우십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럴 정말로 민주주의가 작동을 잘 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이낙연 위원장님이 우리한테 해오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쭉 이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다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핵심은 우리가 변해야 돼요. 네네. 지지자가 정말로 지지자가 변해야 돼요. 개딸하고 정말 뭐가 다른지,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그거는 좀 자아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개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만 사실은 그게 타산지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거울인 경우가 많다고 개딸을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통렬하게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게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도인데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엎어져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겠어요. 이것까지 안 돼 버리면은.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음 독하게 먹으셔야 된다. 네네. 기존에 했던 관성대로 해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유지될 리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이 당원 재정 발표회에 네. 영상이 모색과대한 뭐 네. 정치 신세계 백브리핑을 통해서 네. 이제 다 전송이 됐죠. 송출이 됐죠. 네네. 네. 이 영상 거의 마지막 부분 보면은 그 당시 당일날 참여하신 네네. 시민 패널 분들 말씀들도 있어요. 네네.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민주당 같은 잘못 뭐 당 지도부라던가 뭐 어느 쪽에서 아니면은 뭐 경선 그러니까 네. 뭔가 전횡이 벌었을 때 이거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아직 이날 딱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몇 가지 방향 어떤 컨셉이 잡혀진 거라서 이제 계속 구체적인 조항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정리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유심히 영상 보시고 아직 또 제안하실 건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제안하시고 계속 당규는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당이 있었잖아. 그렇지. 네. 그 당에 이제 올라탄 건데 그런 당과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된 진일보된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뭐 참여하시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적나라하게 훨씬 옛날에 보기 힘들던 상황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행운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회이기도 한 거죠. 기회죠. 네. 우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새롭게 우리 당명이 새로운 미래잖아요. 네네. 새로운 미래가 되려면은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리스크가 아니라 정말로 기회가 되려면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잘 봐야지 이제 나중에 창당이 완료되고 나서 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우리가 당 운영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당면한 선거에서 우린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영업을 뛰어야 되는 입장이 됐잖아요. 네네. 우리 개개인이 다 하나의 새로운 미래의 데몬스트레이션이고 그렇죠. 영업맨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단순히 평소에 이제 단정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태도면에서 이 두 개의 마 항상 잊지 말고 네. 설마와 참아. 네. 그리고 이게 총님이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요 두 개만 지켜도 확실히 과거와는 차별화된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악셀 함부로 밟지 말자. 그러니까 급발진은 자동차건 사람이건 급발진은 위험합니다. 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새로운 미래의 행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네. 저희도 열심히 팔로우해서 토요일 주말에 전해드리도록. 아마 이제 다음 하겠습니다. 주에는 그 지역당 위원회 창당 소식들이 많이 이제 올라오겠죠.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고 있지만 이제 협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두 개의 마음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네. 다. 지금 나오는 말들은 네. 아예 가피님은 아예 그냥 관심을 두지 말자는 말씀도 그게 하시는데.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는 네. 나름 너무 빠져들면은 또 스트레스 상당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몰입할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한 88, 90%는 또 사실 무근이에요. 그런 일 많죠. 네. 그런 일 많죠. 그래서 뭐 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짜 안 되면 그러면 가면 되지. 우리끼리 가는 거죠. 네, 뭐, 그때는.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은 뭐 그냥 새로운 미래가 어떻게 이제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지 거기에 네. 이제
집중하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변해야 된다. 아, 네네네. 그거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우리도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스스로도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은 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다는 것은 삭막하기만 하던 삶 속에 한 줄기 빛이 다가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 것이냐. 망망한 바다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배를 띄울 수 있으니까. 허허벌판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안식할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냐. 희망이 넘친다는 것은. 감사합니다.